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주기 때문에 돈이 든다고 그랬더니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대요. 근데 3,360만 원 과외비로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언제 저축합니까? 자녀, 요즘에 이제 자녀가 많지도 않고 하지만 또 자녀들을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 시대인데 자녀 리스크는 뭘까요? 자녀한테 우리가 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품는 나라라는 거거든요. 작년에 CNN 방송에서요.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간 돈의 합계를 GDP 합계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예요.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거예요. 근데 작년 8월에 신문에서 보도가 된 게 2030 세대 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 저는 쉬면 쉬었지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 67만 명이에요. 여기 61만 명 나오는데 67만 명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67%가 생활비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래요. 돈을 이렇게 퍼부었는데 성인 전체로 보면요. 314만 명이 캥거루래요. 이게 자녀 리스크예요. 그럼 무슨 돈이 들어가냐? 자녀 결혼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요. 제가 일본 친구 딸만 하나 있거든요. 네 딸 시집갈 때 얼마 대줬냐고 물어봤더니요. 얼마 줬나? 그러더니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주고 끝냈대요. 근데 우리는 2억이에요. 전국 평균 아들이. 딸이 1억 3천. 절반을 부모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면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주기 때문에 돈이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과외비 있잖아요. 서울에서 3년 전에 맞벌이 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인데요.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대요. 근데 3,360만 원으로 초, 6, 중2 과외비로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등록금도 있고 뭐 먹고 살고 언제 저축합니까? 근데 문제는 67세까지 이렇게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 나오잖아요. 재취업해봤자 먼저 받아놓은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연봉 2천만 원이 재취업해서 무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교 고학년 결혼비용, 노무, 요양비, 의료비 들어 60 넘어서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이게 자녀 리스크예요. 그 다음에 또 취업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 대졸 취업률이 70%였는데요.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빼면 60% 정도일 거예요. 지금 일본은 지방대학까지 97%예요. 근데 문제는 60%밖에 안 되는데도 거기 들어가면 만수무강이냐? 아니고 직장인이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이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는데 60년생 이후는 20%돼. 이제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을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근데 자녀 사교육 남들 다 시키는데 나만 또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키는 건 좋은데 자녀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문제예요. 시키는데 문제가 자기 노후 생활을 망쳐가면서 보내느냐가 첫째가 문제고요. 두 번째가 노후 생활비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결국은 애들이 뭐냐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하는 능력이. 근데 대개 엄마들 보면 제 딸도 보니까 이제 바뀌었는데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보 교환해가지고 선생을 다 정해서 애는 시키는 대로 그 길을 순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외우는 건 외우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직업이 사라지면 내 지금 이 능력을 저기 가서 딴 회사 가서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 딸한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방에 있는 보딩스쿨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6개월 후에 와서 애가 태도가 달라져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과외 공부를 시키더라도 애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나의 부족한 이 점을 메꾸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상관없다 이거죠.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뺑뺑이 돌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는데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지만 또 선택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가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40대부터 의식을 하고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자립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립에서 중요한 게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를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아직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친구가 지가 치울 거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먼지라면 못 믿어. 누가 와서 꼭 한번 봐야 돼. 그런 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행위의 자립이 안 됐으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겠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앞에 일들이 다 뭐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니 번졌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네 모임, 향후에 무슨 개 모임 뭐 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도 이뻐서 시집을 잠갔는지 뭐 사고 누군 어떠고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거든요. 의식의 자립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 그렇죠. 경제적 자립이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절약이거든요. 이 자립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자기 노후 대비도 되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후에서 이제 또 노후 싱글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까 노후 싱글 맞이하는 예, 노후에 혼자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사별, 그 다음에 생애 비혼, 결혼 안 하고 나이 든 사람, 그 다음에 황혼이혼, 황혼이혼인데 네. 아까 황혼이혼에 대해서는 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은 1980년 경우에 결혼하는 사람이 0.4%, 0.3%니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생애 비혼이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 늘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6.7% 남자가 3명에 1명이에요. 근데 우리도요. 2035년이 되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안 하고 나이 들 거래요. 그래서 뭐냐? 혼자 사는 노후가 그냥 보편화된 시대가 됐다. 근데 뭐냐? 보세요. 지금 현재 2022년에 볼 때 젊은 사람 혼자 사는 가구, 그 다음에 노인네 혼자 사는 가구 합쳐서 34.5%가 1인 가구거든요.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아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은데 세계에서 7번째 행복한 나라래요. 왜?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고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누구도 혼자 될 수 있으니까 혼자 사는 노후의 준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연금. 그리고 젊을 때 건강하던 사람이 아플 수 있으니까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혼자 남아 사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나이 들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는 한편에 가족 회복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3대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한 건물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도록 개축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또 노인이 큰 집에 혼자 살면 마음 많은 사람끼리 또는 젊은 세대와 그룹 리빙,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얼마 전 텔레 보니까 신림동에서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준비 같은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70이 넘어가면은 이제 점점점 어디 몸이 아파서 돌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돌봄이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고 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시설도 시설이지만은 사람이 문제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중국 동포가 간병인의 40% 정도거든요. 근데 그분들 안 오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세상에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대비해서 나는 어느 시설에 가고 그다음에 누구의 돌봄을 받을 것이며 그 돈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일본에 그걸 개호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에서는요. 개호 난민, 이 개호 대란 이것이 남의 나라 얘기 아니다. 우리도 곧 닥칠 일이다. 개호 난민, 개호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자, 아까 전에 이제 50대 가구 보유 자산 현황에서 총 자산이 6억 정도가 있고 부채 빼면 순자산은 5억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부동산을 빼면 또 순 금융 자산은 7천만 정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자의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자의 기준을 만약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보면 뭐 부자의 기준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1차선이
50억.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대부분 얘기하신 게 한국에서 100억 정도 있어야 부자인 거 아니냐. 30억이 무슨 부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외에 순자산이, 금융자산이 10억이 있으면 부자다. 뭐 VIP 고객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순자산 1%가 29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기준,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랑 지금 이제 50대 순자산 평균이 5억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자의 기준 금액이 또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냐? 그게 뭐냐면요. 양극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상위 20% 부자 있죠. 그 사람들의 경우에 15억 정도래요. 상위 20%의 평균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부자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자인데도 이혼하잖아요. 그런 부자인데도 또 병들어 아프고 죽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냐면 이 최소 생활이 가능하면서 부부가 화목하고 뭔가 보람된 소유거리가 있고 저는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자, 오늘 이제 대표님 오랜만에 모시고 노후 준비에 관해서 여쭤봤었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으로 노후에 정말 중요한 거 뭔지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신다면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그다음에 취미 활동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 사회공헌 활동 하면서 약간의 용돈벌이라는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제가 77세인데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자기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공허해지니까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꼭 부탁드리면서 제가 평생 현역을 너무 강조하면 화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무슨 엄청난 일을 하자는 뜻이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42살이라서 40대가 이제 점차 지나서 이제 50대로 쪽으로 이제 점차 가고 있는 나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노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요즘 노후 준비 콘텐츠 관련 것도 많이 준비하고 이 분야에 가장 전문가라고 하시는 대표님도 모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 이제 거의 한 2시간 한 넘는 영상이 된다. 이 영상 지금 20대이신 분이든 40대이신 분이든 50대이신 60대이신 분들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라는 게 이게 뭐 크게 부자가 안 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충분한 돈이 되어서 남한테 그러면 뭔가 요구하거나 빌리거나 이런 걸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것만으로도 참 어느 정도 안정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한테 뭐 멍청갈 뭘 사주고 내 명품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남한테 결국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또 자존심에 폐를 끼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언급결에 대답을 잘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77세가 돼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됩니다. 네.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데 깨달으면 이미 그때는 77세에 어떻게 바꾸기도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중요하냐고 뭐냐면 젊은 때 일찍 간접 경험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 깨닫는 계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니어 시절에 일본에 연수를 가서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 있는 고령 사회를 미리 보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깨달은 거, 그 계기를 만난 거를 참 저는 행운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균 정도의 장점과 평균 정도의 단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단점은 좀 가려지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그런 노력도 스스로 좀 하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하다. 그리고 좀 젊은 시절에 이 미리미리 간접적인 경험 그런 계기를 만나셔가지고 내가 왜 젊은 나이에 노후 문제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이러시지 않고 그 젊은 시절에 그런 노후 문제를 미리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거를 권해드린다 할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대표님 모시고 노후 준비에 관해서 더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강창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